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통일 문제의 공간적 이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강의 주제인 통일 문제의 공간적 이해란 제목에 대한 개략적 해석을 하고, 이를 전제로 해서 통일 문제가 지니고 있는 의미, 그리고 역사와 세계, 그리고 통일의 당위성을 기초로 하여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 즉 통일감과 통일인식을 다뤄보고, 마지막으로 통일 문제의 공간적 이해가 지니는 의미라는 차례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인 통일 문제의 공간적 이해란 제목은 지금까지의 통일 문제는 주로 이념이나 체제나 군사, 정책 등의 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공간적 이해라는 접근은 통일 및 북한 문제에 있어서 매우 이례적이고 생소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통일 문제의 개념 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문제라고 할 때 통일 문제가 지니는 개념 정의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 문제란 것은 지금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남과 북이 단일한 체제로 기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문제의 총칭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분단 체제의 성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단 체제는 분단 구조, 분단 체제의 과정을 거치면서 분단은 더욱더 심화되고 확산되어 갔음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반도 분단 체제는 다층적, 중첩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즉 지리적, 정치적, 민족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포는 철학적으로 개념의 핵심을 말합니다. 내포의 대칭적인 말은 외연이라고 하죠. 그것은 철학적인 개념으로 볼 때 개념의 범위, 즉 개념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분단 체제는 크게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고착화 되고 확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단의 3단계설입니다. 첫 번째 분단은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토 분단이고 지리적 분단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최초의 분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단은 해방 정부의 과정을 거치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과 9월 9일 북한 정권이 수립됨으로써 제2의 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해방 정국은 1945년 8월 15일 해방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를 해방정국 혹은 해방 3년사 또는 분단 국가 형성기 또는 미군정기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이 제2의 분단기는 정권적 분립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2의 분단, The Second Divisio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단, 최후 분단은 바로 정권적 분립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민족적 분열의 단계로 전환하는 그러한 분단의 심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단계는 김일성이가 한반도 전역을 공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지만 6.25 전쟁 이후에 맺어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제3의 분단이자 현재까지 최후의 분단으로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민족적 분열이고 또
민족적 분단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간략하게 요약하면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우리 한반도는 분단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교수님, 1945년 8월 15일 흔히 강복이라고 하는데 해방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의문을 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해방이라는 것은 일종의 타율적 개념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기점으로 볼 때 우리 해방은 미소에 의해서 미소 인하국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난 이후에 전 세계의 식민지 역사상 가장 장기간의 임시정부를 구축해서 가열차게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저항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8월 15일은 강복의 의미, 즉 자율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1945년 8월 15일은 해방과 강복이라는 그 개념들이 유기체적인 결합관계에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해방부터 1948년 8월과 9월 남과 북에 각각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한반도는 분단 구조로 정착되었고 1953년 7월 정전협정으로 한반도는 분단체제로 분단 상황이 보다 더 심화된 것입니다. 즉 우리 한반도 분단은 지리적 분단, 그 다음 정권적 분립, 민족적 분열이라고 하는 다층적, 중첩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분단 체제는 국제 분열과 국내 분열의 이중적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분단은 문자 그대로 다층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런 분단의 구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반도의 분단은 해방 전국 때부터 이념, 역사, 인물, 노선, 가치 등 복합적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대립구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이중 삼중의 족쇄가 풀리지 않는 한 통일은 요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냉전을 넘어서서 탈냉전의 상황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만이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현대사는 1945년 8월 해방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말합니다.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학자들마다 그 견해가 다양하지만은 저는 단언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역사, 독재를 위한 저항의 역사로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현대사에서 3.15 민주의거, 4.19 민주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항쟁, 60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바로 민주항동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처절한 투쟁의 기력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물결을 거슬리려고 하는 독재 정권에 대해 목숨을 건 투쟁을 우리 국민들은, 우리 대학생들은 감행해왔습니다. 3.15 민주의거부터 60 민주항쟁까지 30년 동안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목숨들이 민주주의 재단에 바쳐졌습니다. 반독재 민주화를 위한 국민들, 특히 대학생들의 숭고한 정열과 의지 그리고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이었던 1987년 6월 18일 부산 서면에서 30만 시민들이 모여서 독재 타도 민주 회복을 외치던 그날의 함성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아들 딸로서 결단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투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우리 민족에 주어진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요약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조금 전 말한 민주화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민족적 가제인 민주화의 가업은 비록 형식적 민주화이지만은 1987년 60민주항쟁을 계기로 달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일의 가업은 여전히 미완의 민족 가지로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우리 한민족의 3대 가제를 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민주개혁을 통한 통합질서의 회복, 그 다음에는 그러한 통합을 기초로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민족 통일의 달성, 그리고 민족 통일을 기초로 해서 잃어버린 땅 고토를 회복하는 것, 이러한 3대 가제가 난 민족적 가제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 세대에 이 민족적 가제를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 그 손자 세대에서도 반드시 이 민족적 가제를 이루어서 영광스러운 우리 한민족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또 기도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통일이란 사전적 의미로 하나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통일이란 애초부터 합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서 단순히 통합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조직, 계통, 구조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분단의 개념과 그 의미와 연계해서 한반도에서 통일은 분단의 극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정치적, 지리적, 민족적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은 우선적으로 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은 국토 통일을 이루어서 분단 전의 국토 생활권 영역으로의 단일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복수의 정치기구, 제도, 체제를 단일의 정치체제로 통합해야 합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은 진정한 통일이 아니라 새로운 불씨를 배폐하는 통일 방식입니다. 그리고 민족적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은 민족 간에 가로놓여져 있는 적대감과 불신을 극복하여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신과 대립의 민족관계에서의 신뢰와 화합의 민족관계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 문제는 현재의 분단체제를 통일체제로 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반 문제의 총칭이라고 개인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통일 문제는 현재 한국 민족이나 세계 인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불완전한 평화체제를 완전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하나의 중요한 결정적 계기를 조성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의 국제 질서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현 세계 질서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가 지니고 있는 역할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질서를 냉전과 탈냉전으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현 단계 국제 질서는 탈냉전을 넘어서서 완전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질주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 평화가 있고 하나는 적극적 평화가 있습니다. 소극적 평화는 이것은 단순하게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 즉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적극적 평화라는 것은 평화를 훼손하는 일체의 요소가 제거된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한반도는 완전한 평화 상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무력 충돌이 없는 정전 상태, 즉 소극적 평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평화라는 것은 적극적인 평화, 또는 다른 표현을 하면 평화를 훼손하는 일체 요소, 즉 구조적인 악이, 예를 들면 독재라든지 마약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악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냉전시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질서의 재편 문제로 미수 간의 의견의 충돌이
충돌이 노골적으로 표출된 얄타 회담 이후에 얄타 회담은 1945년 2월 4일부터 2월 11일 사이에 구소련령인 얄타에서 이루어진 전후회담을 전후 질서를 처리하기 위한 연합국 간의 회담을 말합니다. 이런 얄타 회담 이후 1989년 12월에 미소 양 정상 간의 냉전의 공식 선언이 된 몰타 선언까지 반세에 가까이 지속된 상태를 우리는 냉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냉전 시대의 냉전 체제는 강대국에 의한 지배 시대를 우리는 일컫고 있습니다. 냉전 체제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하면 첫째, 미소라고 하는 양강대국에 의해서 구획된 블록에 의한 양분화된 체제로 냉전 체제는 이런 점에서 블록 정치에 의해서 지배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냉전 체제는 군사적 힘의 시대로서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도 군사적 힘이 바로 시대를 특징짓는 그런 요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냉전 체제는 불신과 공포의 체제로서 양 강대국이 상대를 전멸시킬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 강대국은 상대에 대한 철저한 불신과 공포의 심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냉전 체제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중심과 종속의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약소국은 강대국의 지배 원리에 의해서 통치당하였고, 강대국은 자신들의 설정한 세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전략과 전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는 평등한 국가 주권의 원리보다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류를 옥죄던 냉전 구도, 즉 냉전 체제는 1970년대에 이르러서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시적인 첫걸음이 바로 중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은 1978년 12월 20일 중국 공산당 제11기 3중 전회에서 덩소평이 모택동 사후 2년 4개월간의 처절한 권력투쟁 끝에 사인방을 추방하고 권력의 정점에 선 이후에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였습니다. 그는 계급투쟁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모택동 시대의 자경적 노선과의 결별을 명확히 하였고, 4대 현대화와 경제 발전을 당과 국가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시기의 총체적 가업이라고 규정하고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장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덩소평의 이러한 실용주의 노선은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 질서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 노선은 중국 사회주의 역사에서 기존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항볼 탈퇴적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개방 개혁 정책의 전개는 1989년 6.4 천안문 사건을 거쳐서 1992년 10월 12일 중국 공산당 제14차 전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당 일원으로 채택함으로써 개혁 개방 노선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새로운 노선은 중국이 취한 기존의 사회주의 4대 원칙과는 정면 배치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특성을 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이러한 근본적인 정치 지형의 변화는 자연스럽게도 공산 제국의 모국인 소련에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제공하였습니다. 소련의 변화는 1985년 3월 11일 그 당시의 나이로 가장 젊은 나이인 54세의 나이로 바로 고르바초프가 등장함으로써 소련은 질풍노도 같은 개혁의 거대한
바람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르바초프의 등장은, 권력 획득은 그 자체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성인이 된 첫 번째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습니다. 그는 스탈린 시기를 성인으로서 경험한 바 거의 없었고 그의 전임자들보다도 스탈린 유산에 덜 신세를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소련 체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개혁 개방 정책의 청사진을 1986년 2월에 열린 소련 공산당 제27차 전당대회에서 밝혔습니다. 이 소련 공산당 27차 전당대회는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대회에서 5시간 30분에 걸친 장례가 숙연한 가운데서 역사적인 정치 보고를 감행합니다. 그는 여기에서 페레스트로이카, 즉 소련의 국내적 개혁을 구체화하는 역사적인 발언을 감행합니다. 이 대회 이후에 20세기는 대격동의 드라마를 연출하는 하나의 결정적인 그런 상황이 도출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소련 공산당 27차 전당대회는 세계사의 운명을 바꾼 하나의 결정적인 대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은 기존의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르바초프는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자유와 평화의 지평을 연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타임지가 21세기 마지막 호에 고르바초프를 표지 사진으로 내세운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고르바초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 이 냉전 체제가 무너지는데 엄청난 유혈 참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45분의 전반전 후반전 90분의 축구 경기를 하는데도 사람이 다치고 하는데 그 40년 이상 유지되어 왔던 이런 동서냉전의 냉전 체제를 허무는 과정에서 유혈 참사가 없었다는 것은 고르바초프의 이러한 개혁 의지의 결과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만약 고르바초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빠른 시기에 그렇게 유혈 없이 냉전 체제가 붕괴될 수 있었을 것인지 감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와 시대가 자신의 부여한 사명을 거부하지 않고 인류의 거대한 역사 발전의 법칙인 이 민주주의 방식을 소련과 동구에 도입함으로써 인류 역사는 새로운 거부를 내딛을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에 고르바초프 같은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해서 남과 북이 손을 맞잡고 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의 김정은 정권처럼 3대 세습 정권, 그리고 호시탐탐 남한의 이런 적화를 노리고 있는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지도자로서는 남과 북이 유혈 참사를 넘어서는 무혈 통일을 이루기 어렵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냉전 체제는 무너지고 탈냉전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역사는 늘 하나의 질서와 규칙 속에서 배열되고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870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국제질서는 제국주의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1차 대전이 끝난 후 2차 대전이 발발까지의 국제질서는 또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이후 1945년부터 1989년까지의 국제질서를 냉전체제라고 칭해집니다. 고르바초프의 등장을 계기로 냉전체제는 붕괴되고 하해와 협력을 모토로 하는 탈냉전 시대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류사는 1789년 7월에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을 제1의 혁명이라고, The First Revolution, 제1의 혁명이라고, 1917년 10월에 있었던 러시아 혁명을 The Second Revolution, 제2의 혁명이라고 하고, 고르바초프의 혁명을 제3의 혁명, 흔히 The Democratic Revolution, 민주혁명이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앞으로 제4의 혁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전 인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4의 혁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의 지각 변동에서 출발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 정권은 전제적 일당 독재 정권입니다. 이 인류 역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역사입니다. 이 세계사는 자유를 위한 발전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결국 독재와 전제 정권이 지속된 적이 없었습니다. 시진핑 정권이 진정으로 이런 민주화 체제로 전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단언합니다. 처참한 역사와 인민의 심판으로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단언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동북아의 엄청난 지각 변동이 저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폭력으로서 지금 티베트를 강제 점령하고 있고 또 유구로 지역을 신강성 유구로족의 그 신강성 지역을 강제 점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수천 년간 우리의 고토였던 지금 만주 지역을 또 점령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민주화 과정에 천하지 대란이 발생할 때 우리가 러시아가 민주화 과정에 15개 연방국가로 이렇게 분산된 것처럼 나는 중국도 결코 지금 같은 그런 영토를 보존하기 힘들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중국이 천하지 대란이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국가를 형성하게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통일국가 여력을 모아서 잃어버린 땅 고토지역을 통합하는 그러한 우리 민족의 수군을 이루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탈냉전이 시작된 1990년부터 현재까지 30년 동안 여전히 국제질서는 인류가 기대했던 완전한 평화질서를 형성하지 못하고 혼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혼돈 상황의 중심에 한반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통일 문제는 여전히 국제질서의 변화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세계사의 변화, 국제질서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통일 문제에 있어서 공간의 의미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공간이란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범위 또는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 또는 영역이나 세계를 이루는 말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나 역사에 있어서 공간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와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논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유형적인 측면에서 유형하면 크게 역사적 공간, 철학적 공간 및 지리적 공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공간이란 것은 역사 인식의 주체인 인간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장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공간은 이런 점에서 볼 때 지리적 공간과 달리 사회적 관계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철학적 공간입니다. 철학에서의 공간은 시간과 더불어서 인간을 둘러싼 지평으로 개념할 수 있는 세계를 구성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을 근대 인식론의 지평을 연 임마누엘 칸트는 공간을 정의하면서 인간이라는 주체가 주체 앞에 놓여 있는 객관적 존재의 일체인 대상을 인식화하는 선험적 인식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상을 인식할 때 우리의 정신세계에 천부적으로 구성화된 시간과 공간이라는 선험적 직관의 형식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리적 공간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로 공간의 지리적 의미를 말합니다.
지리적 공간이란 공간의 그 어떤 의미 부여가 개입되어 있지 않는 공간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융화된 공간의 하위 단위 내지 현실적 분류로서는 정치적 공간, 예술적 공간, 문학적 공간 등등으로 분류화된 공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융화된 공간과 분류화된 공간은 상호 밀접한 연계성 속에서 공간의 의미와 의의가 결정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논리학에서 유형은 분류보다 좀 더 높은 단계보다 더 광범위한 그러한 단계를 말합니다. 해방 이후 남북 협상에 임하여 분단 조국의 비극을 온몸으로 막으려고 했던 백범 김구가 머물렀던 경교장은 단순히 지리적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서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부과되어서 역사적 공간으로 자리 잡은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통일 문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공간과 연계하여 논의를 전개하려면 통일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에 대한 자기 나름의 확고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 문제는 객관화시켜서 평면적으로 취급하기에는 통일 문제에 개입된 이념과 사상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통일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분명한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 문제의 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통일 문제를 말하면서 우리는 통일에 대해 다시 한번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는가? 통일을 하지 않고 이대로 살면 되지 않는가? 구태여 유연부담이 큰 통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보다 중요한 의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룬 민주화이고 경제인데 인간성을 억압하고 국민된 대접을 국가로부터 정권으로부터 전혀 받지 못하는 북한 체제와 억지로 통일을 해야만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이 꼬리를 무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통일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인가? 그리고 통일은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가? 김정은 정권이 저렇게 군사 모험주의적인 양태를 띠고 있는데 과연 통일의 문구를 열 수 있겠는가? 이러한 통일 문제를 앞두고 생각할 수 있는 의문들 앞에서 우리가 왜 통일을 하여야 하고 오늘날 엄중한 남북한 간의 분단 상황에서 통일의 당위성과 우리가 지녀야 할 올바른 통일인식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원고는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오늘 시간 관계상 이렇게 촬영을 해보다 보니까 또 시간이 길어지고 사실 이것이 또 연단에서 또는 교실에서 학생과 1대1로 상호 소통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고 온라인 교육 방법이다 보니까 참 혼자서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여러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참 한편으로는 어색한 점이 있고 참 힘든 점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강의하기를 고대합니다.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서는 학생들하고 상당히 소통이 명술할 정도로 참 학생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참 질문도 많이 하고 거기에 또 응대도 하고 그러면서 항상 그 수업 시간이 소통과 대화의 장이 되는데 온라인 수업을 해보니까 정말 한편으로서는 또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상당히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화면을 보고 강의하려고 하니까 참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 양찰하시고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일의 당위성은 제가 이렇게 원고를 보니까 이 통일의 당위성만 1시간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점만 이야기하고
통일의 인식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소명이자 실천 과제입니다. 동시에 남북한 간의 통일은 전 세계인이 바라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제 문제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통일은 왜 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는 것은 정말 곤욕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의 당위성을 되새기면서 통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음미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은 이상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붙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제기되는 현실의 문제이자 현실의 영역입니다. 통일 문제는 먼 나라의 동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이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바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분단 조국을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이 처참한 항상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이 분단 체제를 물르줘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제 환경은 제가 이미 언급한 같이 질적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 외적 조건은 우리가 과거 냉전 시대보다도 불리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통일의 당위성은 민족사적 당위성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BC 2333년 조선을 개국한 이후에 홍익인간, 제세이하, 접하군생의 보편성을 갖는 민족 사상으로 나라와 역사와 국토와 민족을 수호해왔습니다. 7대 국난으로 상징되는 그 숱한 국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일시에 쓰러질지언정 결코 죽을 수 없다고 하는 불사조의 정신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민족 중에서 우리 민족만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세상을 이치로 다스린다. 무생미들과 같이 함께 걸어간다고 하는 이러한 보편적 사상을 가진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 수천 년 전 같으면 총과 칼과 돌이 있으면 마음대로 남의 민족을 약탈하고 남의 민족을 강압적으로 침략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민족은 정말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의 아들이 아니라 항상 중국은 약소민족을 침략했던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중화주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라 해서 타방을 업신여기는 민족이 중국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조선을 무력적으로 공격하고 지배하고 중국을 정복해서 중국을 침략해서 1300만 명의 중국인을 학살하고 수백만 명의 조선인을 학살했던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중국의 아들, 딸이 아니고 일본의 아들, 딸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아들이라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저는 신기에 감사하고 정말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분단 조국하에서 부끄러운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미 누차에 거쳐서 언급한 같이 우리는 국토, 정권, 민족의 삼중적 분단 구조로 인해서 민족의 역량이 낭비되고 민족의 자존, 근위는 심히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통일은 단순한 통합이나 통일이 아니라 바로 재통일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우리의 통일은 복구적인 원상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의 진흥과 그 방향을 같이 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의 방향만이 민족의 생명력을 소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분단으로 인해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필서로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고향을 지치게 두고도 가보지 못하고 이 산의 아픔으로 인해서 민족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났고
자랐고 태를 묻은 고향 땅에 가보지 못한 실향민의 고통은 이제 참을 수 없는 한계선을 넘은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분단의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통일의 대업을 이루고 민족 사이의 단절을 막아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둘째, 통일의 당위성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강조될 수가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이질화를 극복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현재 남북한의 분단 사태가 지속됨으로써 단순히 국토 분단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우리 민족사적 정통성부터 우리가 지니고 있는 언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점에서 분단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러한 사태가 계속 지수가 된다고 한다면 민족의 이질화는 더욱더 진척이 되어서 같은 민족이면서 같은 민족 같지 않은 상황이 일어날 것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규범이 곧 자아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민족 공동체에 있어서 민족의식은 가장 중요한 그리고 기본적인 속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인 민족의식이 남북한의 이질적인 체제, 또 이질적인 이념의 지속으로 인해서 심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민족의식이 남과 북의 단절로 인해서 심각한 균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통일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민족의식과 가치관에 있어서 남북한으로 양분됨으로 해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 기초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강력한 염원과 민족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통일론에는 그러한 민족의식을 기초한 것이 아니라 분단의 변증법적인 통합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통일을 위한 기초작업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추진돼야 합니다. 여러분, 의지가 기적을 낳고 신념이 내일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성하면 감천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극한 성실이 바로 기적을 이룹니다. 공부함에 있어서도 바로 오늘이 내일이고 오늘이 미래이고 오늘이 나 역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할 때 꿈은 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꿈을 이야기하면서 망상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어진 이 시간에 온 열정을 쏟아서 하루를 잘 보낼 때 자연적으로 미래는 여러분의 꿈은 나와 곁으로 다가온다 생각합니다. 조국 통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업에 최선을 다하고 통일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진념을 가지고 통일을 추구할 때 반드시 우리의 비혼인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의 당위성은 민족 역량의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고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분단으로 인해서 엄청난 비용과 손실을 감수해 왔습니다. 분단 비용은 다양한 측면에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남침 야용을 막기 위해서 군방비를 계속해서 증액해야 합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함으로써 우리의 국방비는 더욱더 증가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군축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분단으로 인한 군비 증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한 간의 협상을 위한 재반 비용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이 양단됨으로써 우리의 경제적인 부가 효과가 떨어지고 우리가 대륙으로 나아가서 경제 성장의 발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분단은 근원적으로 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 세력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통로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분단으로 인해 이러한 중심자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은 동북아시아의 요충지로서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은 현재 분단으로 인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한반 유치는 새로운 태평양 시대를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70년 역사를 볼 때 우리 민족의 저력은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오기 힘든 창조적인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지금 분단을 뛰어넘어 통일의식을 연다면 다시 한번 한민족의 융성의 기회가 올 것으로 저는 확고하게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올바른 통일관과 통일인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올바른 통일관과 통일인식이란 것은 특정한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세계사의 진흥과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통일관과 통일인식이라는 것은 우선 우리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성을 반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정체성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제도와의 접합이라는 측면에서 말하는 것임을 밝혀둡니다. 여기서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인권과 같은 그런 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것은 유니버설을 말합니다만은 철학적으로 두루두루 미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가치는 자유와 인권을 말하고, 보편적 제도라는 것은 그 자유와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기초한 제도, 즉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구체적인 제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리 분단 체제가 심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통일에 대한 굳은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분단에 안주하지 않고 분단의 고통을 스스로 절감한다면 그 고통에 걸맞게 통일의 기쁨은 반드시 머지않은 장래에 다가온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고통이 한 개인이나 민족에게 우연히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크게 될 사람일수록 고통은 다가옵니다. 고통이 있어야만 발전이 있습니다. 고통의 끝자락에 바로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고통과 역경과 아픔과 시련을 당하는 사람은 바로 신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신호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이나 위대한 민족은, 위대한 국가는 반드시 일반 범인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발전이 있고 고통 속에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경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큰 인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 유인들은 정말 일반 범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는 지금 안중근 연구전집과 고당 조만시 연구전집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분들의 생애를 보면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을 당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고통의 끝자락에, 절망의 끝자락에 바로 희망이 춤추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고통이여 정말 나를 크게 키우기 위한 바로 하나의 신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만큼 고통을 당한 민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에 이렇게 가열찬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준 것은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하나의 실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통일관 및 통일인식으로서는 첫째,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관과 통일인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민주주의에서 고도로 승화된 최고의 민주주의 단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한반도 안보지형은 가열찬 이념적 대결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흔히 통일과 평화 지상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통일과 평화는 모든 가치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통일과 평화는 반드시 가치와 이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통일 내지 평화주의의 추구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민족적, 역사적, 세계사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통일과 평화는 자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유가 전제되지 않은 평화나 통일은 민족의 번영과는 관계없는 통일이고 평화입니다. 자유의 현실태인 민주주의는 우리의 통일국가가 추구해야 할 인류의 보편적 제도입니다. 자유,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가 배제된 통일 평화는 우리 민족에게 또 다른 엄청난 비극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와 자유의 정치철학적 개념을 간단히 제가 설명하면 평화라는 것은 하나의 전제적 가치가 아닙니다. 결과적 가치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어떤 전제가 필요한 가치입니다. 반면에 자유라는 것은 절대적 전제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유는 궁극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전제되지 않은 평화는 그는 사이비 평화입니다. 우리가 과거 독재자인 모태동이나 또는 히틀러나 또는 김일성이가 주장한 평화는 그는 사이비 평화이자 가짜 평화인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초한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이고 우리가 바라는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와 자유가 가지는 바로 정치철학적 의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감상적 인식을 가지고 북한 정권을 집권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 문제는 우리 혼자서 고민하고 처리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북한 그리고 주변 열강 등과 세계 인류 전체의 관심사가 바로 한반도 통일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문제는 매우 치밀하고 총체적인 개혁과 정책을 가지고 접근해야만 합니다. 통일은 결코 환상적이고 감상적인 대북 접근으로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분단의 성격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단 체제는 2중 3중의 족쇄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는 깊은 불신이 가려놓여 있습니다. 또 분단 체제는 남북한 간의 불신 이외에도 외세의 역학관계가 깊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김정은 정권은 전 한반도의 공산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사회의 분열을 척도하면서 한국의 유협적인 대량 살상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인민이 최소한 생존권마저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비를 정강하기보다는 인민의 생활 기반의 강화에 모든 역량을 경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론에는 개의치 않고 전대미문의 독재 체제를 강력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어떻게 하면 통일의 길로 유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하면 북한도 반드시 이런 행동과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그 낙관적 사고를 북한에 대해서만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따뜻한 북한의 동포들이 굶어 죽고 영유아들이 정말 약이 없어서 사망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만은 북한의 정권에 대해서는 냉철한 지성을 가져야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하는 개인 인물과 그 정권에 대해서 명확한 실체를 모르고 우리식의 사고와 행동 양식으로 북한을 재단해서는 결코 우리가 바라는 식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다 전략적이고 거시적인 접근법과 냉철한 인식을 가지고 북한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만 가지고 틀림없이 잘 될 것이라는 환상적 낙관론은 현실에 적용을 해보았자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도리어 분단 구조를 고착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하면 이렇게 호감을 표함하면 북한은 비핵화할 것이다. 그건 천만부당의 말씀입니다. 저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자신의
생존 수단이자 남조선 혁명 전략의 바로 결정적인 무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나는 비핵화는 절대 불가하다 생각합니다. 셋째,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통일인식은, 통일가는 북한 정권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는 통일관, 통일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대하고 인식할 때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처해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우선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바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재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도외시하고 우리의 시각과 인식만으로 북한을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생각하여 대북 정책과 협상 전략을 기획하고 시행한다면 결코 그 정책과 전략은 현장에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대북 정책과 대북 전략은 일반 정책과 전략과 다릅니다. 다른 정책과 전략은 실패,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대북 정책과 전략은 민족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대북 정책과 전략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치밀한 그리고 냉철한 시각에 의한 대북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상적이고 감상적이고 낙관적인 설마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주체성과 정통성과 주권성이 훼손되는 통일 노선을 지향한다는 통일감과 통일인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해서 탄생했습니까? 일제의 질곡에서 벗어나서 우리 민족은 1945년 8월 10일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과 동시에 건국의 희망은 외세가 한반도를 점령함으로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반도 전역에 대한 적화의 움직임을 분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건국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그 어떤 영화와 드라마도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극적인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반타운동과 정부 수립운동을 그 방향으로 잡아서 이루어진 쾌거였습니다. 비록 통일국가의 비유는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만약 대한민국이 건국되지 못했다면 한반도에는 자연스럽게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남북연합국가가 창설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건국은 한국 사회의 전통성과 주체성을 계승한 나라임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세계의 보편성을 지닌 자유민주주의를 국체라는 민주공화국으로 앞으로 그 생명력을 무한히 뻗어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국가를 수립하고 잃어버린 만주지역에 대한 수복이라는 민족의 비움마저도 달성해야 하는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정통성 그리고 역사성을 밝혀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훼손된 통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국 대한민국이 소멸된 통일론의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기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의 전통과 민족의 주체성을 담보하고 있는 개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위신과 자존을 담보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존재성이 무시되고 상실되는 통일 논의는 지향하여 대한민국의 기초 위에서 통일을 말하고 통일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이번 강의의 마지막 부분인 통일 문제의 공간적 이해의 의미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본래 1시간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만은 참 제가 강의 준비하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강의를 듣는 우리 한림대학교 학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7년 임기를 남겨놓고 계획된
저서집필을 하기 위해서 교수직을 작년 3월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둘 때 정말 고민하고 고민했던 것은 제자들과 만날 수 없다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늘 강의실에서 소통하고 또 연구실에서 찾아오는 학생들과 웃고 떠들고 대화하고 정말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교정을 거닐면서 또 날밤을 새우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결단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2005년도에 백범 김구 연구 전집을 5권을 출간하고 계획된 안중근 연구 전집, 그 다음에 고당 조만식 연구 전집, 정치 철학 연구 전집, 도산, 그 다음에 만해 한용운, 단재 신채호 등 많은 저서집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교정을 떠나는 날 정말 연구실을 수없이 쳐다보고 교정을 몇 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두문분출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마는 너무 제자들이 보고 싶고 그 교실이 그 강단이 그리웠습니다. 이런 찰나에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학문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존경하지 않는 우리 정치학계의 가장 뛰어난 학자이신 김재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강의 요청을 해서 정말 너무나 기쁘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기쁩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 문제와 공간의 개념적 정의와 통일의 당위성,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통일감과 통일인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통일 문제의 공간적 이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지리적 공간이 다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지리적 공간이 역사로 변화하고 문제의 해결점으로 기착되기 위해서는 지도자와 민중의 헌신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반도에서의 통일 문제는 이미 위에서 누차에 걸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적, 국내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교착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통일 문제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북한 정권의 변화, 중국 체제의 민주화, 그리고 국제 질서의 변화, 나아가 우리 국가의 지도력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이룰 수 있는 중차대한 가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 문제의 공간적 이해에서 공간의 이해는 단순히 지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 문제의 하위 단위로서의 공간적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가치와 이념의 구현장으로서의 공간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공간은 그 공간을 다루는 민족과 인간의 생각과 가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같은 지리적 조건이라도 인간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서 그 조건은 새로운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통일 문제의 공간적 이해라고 할 때 그 공간은 지리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역사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해야 합니다. 만약 그 공간이 지리적 공간으로만 남는다면 그냥 현실을 옹호하고 현상에 안주하는 방향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 공간을 지리적 공간에서 역사적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민족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을 통한 통일 문제의 물꼬를 틀 수가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공간과 평양이라는 공간은
남북을 대표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의 역사적 합침은 단순한 거대 담론만으로 이룰 수 없는 구조적 한계점을 분단체제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봉쇄되고 닫힌 공간에서 개방되고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남북 모두의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억압과 억제 그리고 폭력은 시대의 흐름과 역행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주화가 통일의 선제 조건임을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질풍노도 같은 개혁으로 공과된 민주화를 진척시키고 북한 정권은 시대착오적인 전제 독재를 종식시키고 체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런 상식이 현실에 적용할 때 우리가 딛고 있는 공간은 역사적 공간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세계사에 길이 남는 영광의 기록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은 고향을 묻지 마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고 있는, 서고 있는 그 자리를 바로 통일의 기운이 넘치는 자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 바로 통일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아들, 딸인 미래의 동양인 대학생인 여러분들은 통일을 위해서 정말 분단을 극복하는 통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루하고 정말 재미없는 수업을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비록 한 시간의 시간이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앞길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비록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저희 기운을 모아서 본래 선생님이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끝발이라고 합니다. 원래 부모와 스승은 부모 자식간과 이런 스승과 제자간은 하늘이 맺어준 천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행하는 기도와 스승이 제자를 위해 행하는 기도가 가장 기도빨이 있다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